언니, 민석 씨 그 사람이 성취향이 너무 가학적이라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 밤마다 나를 묶어두고 괴롭히는데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날 밤 제가 대학 후배 희주에게 이 믿기 힘든 고백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남모를 성적 취향이 빚어낸 부부의 은밀하고도 기이한 고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얄궂더군요. 희주가 해외 출장을 떠나고 텅 빈 별장, 지독한 약물 중독과 영양실조로 신음하며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민석 씨를 발견했을 때 저는 차마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고열로 끓어오르는 그의 몸을 닦아주기 위해 젖은 수건으로 뜨거운 팔과 가슴을 조심스레 훑쳐 내려갔죠. 그런데 제 손끝이 그의 몸 깊숙한 곳을 스치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희주가 왜 그토록 공포에 질려 도망쳤는지, 왜 그를 괴물이라 부르며 몸서리쳤는지, 숨이 턱 막힐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그의 남성적 실체를 마주하고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마 했던 그 이야기가 잔인할 만큼 생생한 현실이었다는 거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혹이나 말초적인 자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4년 전 남편을 잃고 껍데기처럼 살아가던 저라는 여자가 그 거대한 실체 앞에서 어떻게 다시 여자로 깨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경이로운 위용 뒤에 숨겨져 있던 희주의 추악하고도 치밀한 음모는 무엇이었는지, 세상의 비난을 뚫고 끝내 서로의 구원이 된 두 남녀의 파격적인 드라마. 이 지독한 운명의 끝이 어디일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알림 설정 하나가 진실을 밝히는 가장 뜨거운 응원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저에게 그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대답 대신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서윤, 38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무르익은 지혜로 삶을 꽃피울 나이라 말하지만 저는 지금 삼척의 외딴 바닷가 절벽 위 버려진 온실에서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이토록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세상의 온갖 향기를 품고 살았으니까요. 제 남편은 그 향기 속에서 저를 가장 아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저를 위해 새벽꽃 시장에 가는 길이면 늘 운전대를 자처하며 서윤아, 피곤할 텐데 좀 더 자. 라고 말해주던 다정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4년 전 그날 밤 하늘에서는 구멍이 난 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지독한 빗줄기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꽃 시장에 동행해주겠다며 나선 남편은 빗길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시신을 마주했을 때의 그 차가운 감촉, 그리고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던 그 지독한 국화향기. 그날 이후로 저는 향기를 맡지 못하는 감각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던 여자가 향기를 잃었다는 건 영혼을 잃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전주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도망치듯 이곳 삼척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연고도 없는 바닷가 절벽 위 버려진 온실. 그곳이 제가 선택한 무덤이었습니다. 유리창엔 먼지가 뿌옇게 쌓이고 한때 누군가의 정성이었을 식물들은 형체도 없이 썩어 문드러진 곳. 저는 그곳에서 유령처럼 살아갔습니다. 청소할 기력도 밥을 챙겨 먹을 의지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바다는 매일같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고 저는 그저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며 남편의 망령과 대화했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왜 나만 남겨두고 간 거야? 대답 없는 파도 소리만이 온 실안을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죠. 거울을 보는 것조차 끔찍했습니다. 한때 꽃보다 아름답다 칭송받던 저는 온데간데없고 눈가에 기미가 가득하고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한 이름 모를 로파 같은 여자만 서 있었으니까요. 제 삶은 시계추가 멈춰버린 것처럼 이 폐가 같은 온실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저는 스스로를 상실이라는 깊은 늪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삼척의 아름다운 낙조도 싱싱한 바다의 비린내도 저에게는 그저 죽음의 냄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보다 깊은 잠을 자던 제 영혼을 깨운 건 아주 사소하고도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들이치는 빗물에 미끄러져 먼지 낀 온실 유리창 앞에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차가운 유리바닥에 뺨을 대고 겨우 고개를 들었을 때 유리창에 비친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탄력을 잃고 축 처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어 잿빛으로 변해버린 피부. 그건 제가 알던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잡아먹혀 뿌리 뽑힌 식물처럼 말라비틀어진 껍데기에 불과했죠. 그 처참한 몰골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서 억눌려 있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 비명은 죽은 자를 향한 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제발 이 지옥에서 나를 꺼내달라는 제 영혼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먼지 쌓인 전정 가위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온실의 썩은 줄기들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죽어있던 제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2페이지 뒤틀린 몸을 세우다 심장의 고동을 다시 깨우며, 여러분, 그날 밤 먼지 낀 온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마주했던 그 처참한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차가운 바닥에 뺨을 대고 겨우 고개를 들었을 때 유리 속의 그 여자는 제가 알던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탄력을 잃고 축 처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어 잿빛으로 변해버린 피부. 그건 마치 뿌리 뽑힌 채 버려져 말라비틀어진 식물, 그 자체였습니다. 4년 전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잡아먹혀 서서히 죽어가던 껍데기 말입니다. 그 처참한 몰골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서 억눌려 있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 비명은 죽은 자를 향한 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제발 이 지옥 같은 정막에서 나를 꺼내달라는 제 영혼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4년 동안 죽음의 냄새만 맡으며 스스로를 가뒀던 제가 처음으로 살아있음에 대한 지독한 갈증을 느낀 순간이었죠. 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4년 동안 방치되어 제 허리춤까지 올라온 잡초들과 썩어 문드러진 줄기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더군요. 저는 녹슬어 있던 전정 가위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각이 찌릿하게 뇌를 자극했습니다. 서걱, 서걱. 죽은 남편의 망령을 털어내듯 저는 마당의 썩은 줄기들을 사정없이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질긴 풀들을 쥐어뜯었습니다. 손바닥이 풀독에 오르고 손톱 밑에 흙먼지가 박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썩은 것들을 도려내지 않으면 제 인생도 영영 이대로 묻혀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서윤아, 이제 그만 일어나자. 너 아직 38이야.
여기서 죽기엔 너무 아깝잖아. 제 안에서 누군가 그렇게 서글프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의 잔해들을 정리하고 난 뒤 저는 뒤틀린 제 몸을 바로잡기 위해 요가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온실 한복판에 낡은 매트 하나를 깔고 앉는 것조차 지옥이었습니다. 4년 동안 술과 눈물, 그리고 상실감에 절여진 제 몸은 마치 녹슨 기계처럼 움직일 때마다 비명을 질러댔거든요. 삐걱거리는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몇 주 동안은 죽는 게 나을 정도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몸을 천천히 숙여보려 해도 제 허리는 꿋꿋하게 굳어 손가락 끝이 무릎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굳어버린 건 제 마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근육도, 관절도, 심지어 숨구멍까지도 상실이라는 납덩이에 꽉 막혀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동작 하나에도 온몸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파서 차가운 온실 바닥에 쓰러져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싫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술 기운에 취해 멍하게 보냈던 그 공허한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제 몸이 저에게 말을 거는 느낌이었습니다. 나 여기 살아있어. 나 좀 봐줘. 라고 외치는 맥박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흐르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뻣뻣하기만 했던 허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더니 어느 날은 손바닥이 바닥에 찰떡처럼 닿더라고요. 거칠게 몰아쉬던 호흡도 명상을 통해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제 몸매의 변화였습니다. 전주에서 꽃집을 하며 구부정하게 앉아만 있던 시절, 그리고 남편을 잃고 축 처져 있던 시절에 제 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요가를 통해 장근육이 붙으면서 탄력이 생겼고 처져 있던 엉덩이와 허벅지가 단단하게 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온실 구석 낡은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뒷모습을 보고 그만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고? 내가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었나? 골반에서 허벅지로 내려오는 매끈한 라인, 그리고 곧게 펴진 등줄기. 그곳에는 남편 잃은 슬픔에 젖어 있던 비련의 여인이 아닌 성숙하고 우아한 매력을 지닌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생명력이 꿈틀거리며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차갑게 식었던 심장의 고동이 다시금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 서윤, 그 자체였죠. 몸이 바로 서니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다시 꽃을 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향기를 잃은 코끝에 다시금 생의 향기가 머물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제 삶에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것 같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기분 좋게 요가를 마치고 4년 만에 처음으로 굳어있던 손끝을 세워 어린 식물의 잎사귀를 어루만지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온실 밖에서 낯익은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막을 깨고 들려온 그 소리에 제 심장은 일순간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한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요. 바로 전주에서 저와 친자매처럼 모든 비밀을 공유하던 대학 후배 희주였습니다. 대형 웨딩홀 대표로 화려하게 살던 그녀가 왜 이 멀고 외딴 삼척의 절벽까지 초췌한 몰골로 저를 찾아온 걸까요? 그녀의 눈동자는 잔뜩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죠? 제가 제 몸을 가꾸고 굽어있던 등줄기를 펴내며 다시금 여자로서, 그리고
꽃을 사랑하던 서윤으로서의 삶에 희망을 품기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죽어있던 감각들이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며 드디어 텅 빈 화분 위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으려던 그 찰나였죠. 4년 만에 처음으로 흙을 만지는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묘한 설렘이 번져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맥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그 순간 가장 가까웠던 이의 삶은 정반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실 밖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 소리, 그리고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선 고급 승용차.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여자를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주에서 꽃집을 할 때 친자매보다 더 각별했던 대학 후배 희주였습니다. 전주의 대형 웨딩홀 대표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던 그녀였어요.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진 민석 씨와 결혼했을 때 우리 동기들은 다들 입을 모아 그림 같은 커플이 탄생했다며 축복해 주었죠. 민석 씨는 탄탄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도 풍족했고 희주를 공주처럼 아끼는 모습이 누가 봐도 완벽한 부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나타난 희주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당당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화사한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짙은 그늘이 눈가에 내려앉아 있었고 무엇보다 그 생기 넘치던 눈동자가 잔뜩 겁에 질린 채 흔들리고 있었죠. 그녀는 온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부서질 듯 꽉 잡으며 차마 입 밖으로 내기 힘든 기괴하고도 은밀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뛰기 시작한 제 생의 맥박을 일순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죽고 싶어. 아니, 무서워. 민석 씨가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무슨 괴물처럼 보여. 희주의 첫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민석 씨가 바람을 피웠거나 손버릇이라도 나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희주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로 쏟아낸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공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동안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은밀한 침실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민석 씨 말이야. 그 사람, 성취향이 정말 비정상적이야. 처음엔 그냥 좀 거친 줄로만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시간이 갈수록 관계를 가질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버렸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인 남녀 사이의 일이라지만 동생 같은 희주에게 이런 노골적이고도 기이한 고민을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희주의 표정은 농담을 할 기색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눈동자가 흐릿했죠.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사랑하니까 참았어. 나를 아껴주는 마음이 고마워서 내가 좀 아파도 웃어줬어. 그런데 언니,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이제는 밤마다 반복되는 그 가학적인 행동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나를 신체적으로 구속하고 내가 공포에 질려 우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그 눈빛. 그게 사람의 눈빛이 아니야. 짐승이지. 희주의 흐느낌이 적막한 제 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갈수록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요구하는 가학적인 성취향과 밤마다 이어지는 신체적 구속 때문에 희주의 정신은 이미 붕괴 직전까지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공포의 재단에 받쳐지는 재물이 된 것 같은 수치심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민석 씨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구두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한번 밤을 보내고 나면 온몸에 남은 구속의 흔적들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조차 수치스러워 죽고 싶어. 병원에도 몰래 가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몸이 상했냐고 묻더라고. 나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 언니. 희주는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의 영혼이 난도질 당할 것 같은 본능적인 공포 사이에서 가련한 후배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은 복받은 줄 알라며 우스갯소리로 넘길지 모를 일이었지만 당사자인 희주에게 그것은 매일 밤 반복되는 잔인한 고문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희주의 마른 등을 토닥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제 고독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남편을 곁에 두고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신음하는 희주의 모습은 또 다른 의미의 지옥처럼 보였습니다. 굳어있던 제 손끝에 감각이 돌아온 것이 어쩌면 이 비극을 목격하기 위한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희주의 눈물 섞인 고백은 멈출 줄 몰랐고 그녀가 털어놓는 그 압도적인 공포의 실체는 제 상상력을 자극하며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그토록 사랑하던 남편을 괴물이라 부르며 도망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한참을 울어 눈이 퉁퉁 부은 희주가 비로소 눈물을 닦아내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 절박한 눈빛으로 자신이 왜 이 먼 삼척까지 저를 찾아왔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하기 위해 입을 뗐습니다. 희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한 곳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온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죠. 서류 봉투를 만지는 희주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보며 저는 이 친구의 결심이 이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절벽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제가 차마 거절할 수 없는 처절한 제안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희주는 제 무릎 아래로 주저앉아 제 손을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그 서늘한 손끝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은 온실의 따뜻한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죠. 그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마치 저주받은 물건처럼 쳐다봤습니다. 언니, 나 이제 정말 한계야. 그 사람의 그 기이한 취향도 감당하기 벅찬데 이제는 의부증까지 심해졌어.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심지어 화장실에 있는 시간까지 체크해. 조금만 늦어도 눈이 뒤집혀서 폭언을 퍼붓고 이제는 신체적인 구속을 넘어 나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말려 죽이려 하고 있어. 희주의 고백은 저조차도 귀를 의심케 할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성공한 웨딩홀 대표와 자상한 남편으로 불리던 그들의 집이 문을 닫는 순간 보이지 않는 괴물이 지배하는 지옥도가 되어 있었던 거죠. 희주는 얼굴을 감싸쥐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나 결심했어. 일단 도망쳐야겠어. 마침 회사에서 한 달짜리 해외 지사 설립건으로 출장 기회가 왔는데 무조건 가겠다고 했어. 일단 그 집에서 그 남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가서 마음 정리하고 돌아오면 바로 이 서류 접수할 거야. 나 더 이상은 그 거대한 공포 속에서 여자로 살 자신이 없어. 희주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 뒤에는 숨길 수 없는 미련과 기묘한 걱정이 질척하게 묻어 있었죠. 그녀는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며 목소리를 한껏 낮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엿듣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언니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 민석 씨, 저러다 정말 무슨 일 낼 것 같아. 자기가 괴물이라서 아내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빠지면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 이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는 꼴은 못 보겠어. 그래서 염치 없지만 언니한테 부탁하러 온 거야. 나 해외에 있는 동안 딱 한 달만 민석 씨 좀 지켜봐 주면 안 될까? 저는 당혹스러움에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삼척의 외딴 절벽에서 겨우 생의 맥박을 되찾고 평온을 찾으려던 저에게 다른 남자에 파괴되어 가는 삶을 감시해 달라니요. 그것도 그 은밀하고도 압도적인 비밀을 가진 남자를 말입니다. 언니라면 내가 믿고 부탁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민석 씨 겉모습만 보고 선남선녀라 수군대겠지만 작가 지망생이었던 언니라면 그 사람 속에 숨겨진 뒤틀린 슬픔도 이해해 줄 수 있잖아. 그냥 가끔 숲속 별장에 들러서 밥은 먹는지 자살 소동 같은 건 버리지 않는지 확인만 해줘도 돼. 제발 언니. 나 이대로 가면 죄책감 때문에 해외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거야. 그 사람이 혼자 남겨져서 어둠 속에서 무너지는 것만 막아줘. 부탁이야, 언니. 희주는 제 무릎 위로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고 그 공포 또한 실제하는 것이었죠. 남편을 4년 전 빗길 사고로 잃고 남겨진 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기에 누군가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말은 제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렸습니다. 알았어, 희주야. 일단 진정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틈틈이 들여다볼게. 별일은 없는지 꼭 확인해 줄게. 제 입에서 나간 그 약속이 제 인생에 어떤 거대한 소용돌이를 몰고 올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희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며칠 뒤 출국한다는 소식과 함께 민석 씨가 머물고 있다는 숲속 별장의 주소를 건넸습니다. 희주가 떠난 뒤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포악한 괴물이라 불리는 남자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희주가 그토록 하얗게 질려 묘사하던 그 가학적인 성향과 신경질적인 폭력성, 저는 묘한 불안감과 작가적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 주소가 적힌 종이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희주가 출국했다는 연락을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민석 씨가 머문다는 깊은 숲속 별장을 향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낸 죽 한 그릇을 들고 그 어두운 비밀의 문 앞에 섰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한 남자의 생사를 확인하는 보호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별장의 문을 열고 들어간 그 집안의 풍경은 희주가 말했던 공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참혹함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제가 마주한 진실은 희주의 고발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시린 슬픔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희주가 떠나고 난 뒤 제 마음은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4년 만에 겨우 되찾은 이 평온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뿐인 후배가 저토록 처절하게 매달리는데 외면할 수도 없었죠. 죄책감과 의리 사이에서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결국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희주가 일러준 그 숲속 별장, 가학적인 성취함과 폭력성으로 무장한 괴물이 숨어 있다는 그 어두운 소굴로 말입니다. 별장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더 깊고 험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대낮인데도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더군요. 차창 밖으로 스치는 나뭇가지들이 마치 저를 막아서려는 손가락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아, 돌아가. 저 안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있어. 라고 경고하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민석 씨가 정말 자살 소동이라도 벌이면 희주도 저도 평생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테니까요. 마침내 도착한 별장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희주가 말했던 그 기괴한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죽음과도 같은 고요함이 집 전체를 휘감고 있었죠. 저는 정갈하게 끓여온 죽통을 들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문은 잠기지 않은 채 비스듬히 열려 있더군요. 민석 씨, 계세요? 희주 연락 받고 왔어요. 서윤이에요.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거실 천장을 때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발장을 지나 거실로 들어선 순간 코끝을 찌르는 건 희주가 말했던 짐승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환기되지 않은 눅눅한 먼지 냄새, 그리고 코를 찌르는 역한 약품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실 구석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민석 씨, 제 입에서 죽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곳에는 희주가 묘사했던 건장하고 위협적인 괴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초점을 잃은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때문인지 뺨은 움푹 패어 있었고 피부는 황달이 온 듯 누렇게 떴으며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피가 맺혀 있더군요. 그는 거실 구석 낡은 소파 아래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희주가 말했던 그 가학적인 폭력성이라니 지금 이 남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빈 약병들이었습니다. 정체 모를 약물들에 중독된 듯 그의 팔뚝 여기저기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고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보세요. 민석 씨, 제 말 들리세요? 저는 달려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목소리를 듣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향해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공포 서린 눈빛을 보낼 뿐이었죠. 그의 몸에서는 열기가 들끓었고 앙상한 가슴팍은 금방이라도 멈출 듯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희주는 분명 그가 의부증에 걸린 폭력적인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밤마다 자신을 신체적으로 구속하고 괴롭히는 괴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제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누군가를 해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에 의해 서서히 파괴되어 가고 있는 가련한 희생양처럼 보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희주가 차려놓고 갔다는 음식들이 썩어 문드러진 채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음식들에 손도 대지 못한 채 오직 그 정체 모를 약물들의 의지에 하루하루를 버텨온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민석 씨의 머리를 받쳐들자 그가 간신히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지성이나 분노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려달라는 혹은 이 고통을 끝내달라는 처절한 비명만이 담겨 있었죠.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희주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이 별장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희주가 말했던 그 가학적인 성취향의 주체가 혹시 민석 씨가 아니었다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희주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녀에게 알리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 남자를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할까요? 하지만 민석 씨의 손이 제 옷소매를 아주 약하게, 하지만 절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였습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듯 갈라진 숨소리 사이로 그는 제 귀에 대고 무어라 속삭이려 했습니다. 그건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시리고 참혹한 진실의 첫 단어였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끝이 가리킨 곳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오디오 장식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희주와 민석 씨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웨딩 사진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 사진 뒤편으로 짙은 어둠 속에 가려진 무언가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이 별장의 주인이 숨기려 했던, 아니 어쩌면 희주가 저에게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이 연극의 진짜 시나리오였습니다. 별장의 공기는 밖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주방을 뒤져 깨끗한 대야에 물을 받아왔습니다. 거실 구석에 쓰러져 헐떡이는 민석 씨의 이마는 금방이라도 타오를 듯 뜨거웠고 그의 거친 숨소리는 적막한 별장 안을 비명처럼 채우고 있었죠. 저는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와 목덜미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희주가 제게 심어주었던 포악한 괴물의 잔상은 이미 제 머릿속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는 동안 제가 마주한 것은 누군가를 짓밟는 가학적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한 번에 목숨이라도 걸 것 같은 지독하게 외로운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수건이 닿을 때마다 민석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건 반사적인 방어 기제 같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때리거나 해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뼛속 깊이 박힌 사람처럼 말입니다. 희주는 그가 자신을 신체적으로 구속했다고 했지만 정작 민석 씨의 손목과 발목에 남은 선명한 멍 자국들은 그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소리 없이 운변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석 씨. 해치지 않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 목소리에 그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을 잃었던 눈동자에 아주 잠깐 생기가 도는가 싶더니 이내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방치된 자만이 흘릴 수 있는 투명하고도 시린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제 옷자락을 꽉 쥐고는 아이처럼 꺽꺽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희주가 말했던 그 가학적인 성취향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를요. 민석 씨는 괴물이 아니라 희주라는 거대한 연극 속에서 철저히 파괴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반복되는 그 기이한 행위들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희주의 뒤틀린 욕망을 받아내며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새벽 3시 그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의 곁에 앉아 그가 간신히 내뱉는 가느다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가지마. 누구를 향한 사과였을까요? 아니면 누구를 향한 간청이었을까요? 지독한 외로움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희주가 대형 웨딩홀 대표로 화려한 사교계를 누비는 동안 이 남자는 이 깊은 숲속 별장에 유폐되어 정체 모를 약물에 취한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희주가 말했던 그 자살 소동은 어쩌면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고 싶어 했던 그의 간절한 탈출 시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석 씨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었지만 제 마음속의 폭풍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희주는 누구였고 지금 제 눈앞에서 제 손을 잡고 잠든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민석 씨의 손등을 덮은 제 손 위로 그의 눈물 자국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잠결에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손을 놓치면
다시는 빛이 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것 같다는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요. 그 절박한 손길에서 느껴지는 시린 슬픔이 제 심장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또한 4년 전 남편을 잃고 그 깊은 어둠을 통과해 본 적이 있기에 이 남자가 느끼는 그 지독한 고독의 무게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희주가 묘사했던 그 괴물 같은 남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에 짓밟혀 영혼마저 약물에 절여진 채 신음하는 가련한 영혼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그의 마른 뺨을 어루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별장에 머무는 동안만은 이 남자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홀로 울게 두지 않겠다고요. 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창밖의 푸르스름한 빛이 별장 거실을 비췄습니다. 민석 씨의 얼굴이 어렴풋이 드러났고 그 얼굴에는 어젯밤의 그 광기 어린 공포 대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처연함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깨어날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별장 구석구석이 환해졌을 때 저는 어젯밤 어둠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불길한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민석 씨가 누워있던 소파 및 먼지 쌓인 카페 틈바구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작은 장치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별장의 모든 소리와 영상을 실시간으로 어딘가로 전송하고 있는 소형 카메라였죠. 순간 제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희주가 저에게 이 별장을 맡긴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불길한 예감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별장의 창틈으로 스며든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민석 씨의 창백한 이마 위를 느릿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밤새도록 차가운 물수건을 갈아주며 그의 곁을 지켰던 제 손등 위로 마침내 그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점을 잃었던 그의 눈동자에 제 모습이 맺히는 순간 그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운 것은 희주가 말했던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를 잡은 사람만이 내비칠 수 있는 지독하게 투명하고도 시린 슬픔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왜 나를 떠나지 않고 여기 있는 겁니까? 갈라진 목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마른 손을 고쳐 잡았습니다. 4년 전 빗길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냈던 그날 밤의 공기가 제 폐부를 찌르는 것 같더군요. 상실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그 특유의 제 냄새. 민석 씨에게서 그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혼까지 난도질당해 너덜너덜해진 채 차가운 별장 구석에 버려진 한 남자의 악취가 아닌 향기로운 비명 같은 것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겪었던 그 긴 어둠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삼척의 절벽 끝 온실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일, 뿌리 뽑힌 식물처럼 말라 비틀어졌던 제 몰골을 보며 비명을 질렀던 그 처참한 고백들을요. 제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민석 씨의 눈동자에는 기묘한 동질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구걸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이 숲속 별장에서 상처 입은 두 짐승이 서로의 환부를 하차주는 것 같은 기괴하고도 애틋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서윤 씨, 나도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묶어두고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걸 즐기던 그 눈빛들.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박제된 인형처럼 그저 숨만 쉬고 있었을 뿐이죠. 민석 씨가 떨리는 손을 뻗어 제 뺨을 만졌습니다. 그 손가락 끝은 여전히 열기로 뜨거웠지만
제 살결에 닿는 감촉은 4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심장을 일순간에 녹여버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온 남자의 온기, 그리고 남편의 사고 이후 제 안에서 억눌러왔던 원초적인 갈증이 그 지점에서 충돌했습니다.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독한 외로움이 빚어낸 착각이었을까요?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숨결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헤집고 그 아픔을 확인하며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받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죠. 희주라는 존재가 그어놓은 도덕적 경계와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은 이미 폭주하기 시작한 감정의 소용돌이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민석 씨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요가와 명상으로 다스렸던 그 평온함은 사실 아주 얇은 얼음판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제 안에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고, 누군가를 파괴하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구속당하고 싶은 원초적인 욕망이 들끓고 있었던 겁니다. 금기의 선을 넘는 순간에 그 아찔한 해방감이 제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빈 약병들과 먼지 쌓인 가구들 사이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민석 씨의 앙상한 가슴팍에 제 얼굴을 묻었을 때 들리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은 마치 제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이건 아니야. 라고 외치던 이성의 목소리는 거친 숨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오직 살과 살이 맞닿는 그 서늘하고도 뜨거운 감각만이 이 공간의 유일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깊은 늪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상처가 상처를 알아보는 그 지독한 연민이 결국 우리를 격정적인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말이죠. 저는 그의 등 뒤를 손톱으로 핥히며 생각했습니다. 설령 이것이 희주가 파놓은 함정이라 해도 혹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악마의 유혹이라 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멈출 수 없다고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민석 씨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때였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더욱 강렬하게 내리쬐며 거실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시야 끝에 어젯밤 제가 발견했던 그 작은 카메라 렌즈가 다시금 번뜩이며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 무심한 기계적 안광을 마주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 처절한 위로와 금기를 넘어선 격정적인 행위들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화면 속에서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저는 민석 씨의 품에서 서둘러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제 허리를 더욱 꽉 껴안으며 제 귓가에 납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금 전까지 울먹이던 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윤 씨, 이제 보이나요? 당신이 그토록 아꼈던 희주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무대 말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 씨가 가리킨 곳은 카메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침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희주가 떠나기 전 제게 건네주었던 그 이혼 서류 봉투가 기괴하게 뒤틀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희주의 진짜 얼굴이 담긴 서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페이지 가면 뒤에 포식자, 조작된 지옥의 시나리오. 여러분, 새벽이 밝아올 때의 그 서늘한 공기가 이토록 무거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민석 씨와 금기의 선을 넘고 난 뒤 맞이한 그날 새벽, 제 몸은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에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친자매 같았던 희주를 배신했다는 그 참담한 사실이 제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죠. 저는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서둘러 주워 입으며 도망치듯 이 별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목을 붙잡은 민석 씨의 손길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개 속에서 길을 찾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제 앞에 희주가 남기고 간 그 두꺼운 이혼 서류 봉투를 내던졌습니다. 서윤 씨, 도망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죄책감, 사실은 희주가 당신에게 심어준 가장 정교한 독약일 뿐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낮게 깔려 제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눈빛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희주가 제게 눈물로 호소했던 민석 씨의 가학적 성취향과 신체적 구속에 대한 증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저는 그만 숨을 들이켜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건 희주가 아니었습니다. 밧줄에 묶여 초점을 잃은 채 울부짖고 있는 건 바로 제 눈앞에 서 있는 민석 씨였습니다. 희주가 말했죠? 내가 변태적인 성향을 가진 괴물이라고. 내가 밤마다 자기를 때리고 구속했다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를 이 별장에 가두고 정체 모를 약물을 주입하며 나를 성적 불구자로 만든 건 바로 희주예요. 민석 씨의 폭로가 이어질수록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희주가 주장했던 모든 신체적 결함과 변태적 성향은 그녀가 철저하게 꾸며낸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형 웨딩홀의 지분을 독차지하고 민석 씨의 막대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내연남과 결탁하여 이 거대한 연극을 기획했던 겁니다. 그녀는 내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길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이혼 유책 사유를 조작하려 했죠. 당신을 이 별장으로 보낸 것도 그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이었을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혹은 당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장면을 저 카메라에 담아 완벽한 증거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민석 씨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거실 구석에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꼈던 희주, 제 상처를 위로하며 함께 울어주던 그 착한 후배가 사실은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포식자였다니요. 희주는 지금 해외 출장을 간 게 아니에요. 전주 시내 호텔에서 내연남과 함께 우리가 이 덫에 걸려드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젯밤 나눈 그 격정적인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수십억 원짜리 이혼 승소 판결문으로 보였겠죠. 민석 씨의 말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희주는 제 상실의 아픔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잃고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제가 얼마나 정에 굶주려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기에 이런 잔인한 덫을 놓을 수 있었던 거죠. 저를 위로하는 척하며 제 등을 떠밀어 금기의 늪으로 빠뜨린 그녀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석 씨는 제 어깨를 꽉 쥐고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지독한 복수심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희주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이 무대를 역으로 이용해야 해요. 그녀가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 우리가 그 가면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해요. 이 별장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수 있게 말이죠. 민석 씨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처럼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희주의 사진이 담긴 서류를 구겨쥐었습니다. 배신감은 곧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저를 다시금 차가운 온실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별장 대문 쪽에서 낯익은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주가 말했던 그 한 달간의 출장이 이렇게 빨리 끝날 리가 없는데 말이죠. 민석 씨와 저는 숨을 죽인 채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그림자는 우리가 예상했던 희주가 아니었습니다. 짙은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남자. 그의 손에는 별장의 모든 보안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얼굴은 희주의 웨딩 화보에서 보았던 민석 씨의 모습도 제가 알던 그 어떤 누구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석 씨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으며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약병도 카메라도 아닌 차갑게 빛나는 금속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말, 그저 흔한 경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제가 민석 씨와 함께 별장 구석구석을 파헤치며 마주한 진실은 제 영혼을 송두리째 난도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석 씨의 손을 잡고 거실 천장의 조명 덮개를 떼어냈을 때 그 안에서 번뜩이던 작은 카메라 렌즈와 마주한 순간의 그 소름. 그건 마치 거대한 뱀의 눈동자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핥고 있었던 것 같은 불쾌함이었습니다. 보이나요, 서윤 씨? 희주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관객들입니다. 우리가 나눈 고통도, 눈물도, 그리고 어젯밤의 그 처절한 몸부림도 그들에게는 그저 돈이 되는 유흥거리였을 뿐이죠. 민석 씨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우리는 거실뿐만 아니라 침실, 심지어 욕실 거울 뒤편에서까지 교묘하게 숨겨진 감시, 카메라들을 찾아냈습니다. 희주는 저를 믿음직한 언니라고 부르며 이 별장으로 보냈지만 사실은 저를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 광대로 세워두었던 겁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건 주방 찬장 깊숙한 곳, 영양제통으로 위장된 병 속에 가득했던 정체 모를 알약들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초점을 잃고 쓰러지게 만들었던 그 환각 성분의 약물들. 희주는 매일 아침 사랑한다는 미소와 함께 이 독약을 남편의 입에 넣어주었겠지요. 남편의 정신이 서서히 붕괴되고 기억이 조각나며 결국 스스로를 미친 사람이라 믿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 약통을 손에 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토록 치밀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요? 친자매처럼 모든 비밀을 공유했다 믿었던 희주의 그 선한 눈망울 뒤에 이런 끔찍한 포식자의 본능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제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저를 위로하던 그녀의 손길이 사실은 제 목을 조를 밧줄의 길이를 재고 있었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환멸의 끝에서 제 마음을 강렬하게 지배한 건 다름 아닌 민석 씨를 향한 지독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이 남자 역시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에 짓밟혔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했으며 차가운 숲속 별장에 유폐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죠. 치밀한 음모의 제물이 되어 만신창이가 된 민석 씨를 바라보며 저는 묘한 사명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4년 전 남편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부채감이 이제는 이 남자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강박으로 변해 제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석 씨,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희주와 그 일당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저는 그의 마른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삼척에 제 온실이 있어요. 누구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절벽 끝, 제 슬픔을 가두고 저를 치유했던 그곳으로 가요. 그 온실 속에 당신을 넣어서라도 희주의 그 더러운 손길이 닿지 않게 제가 지켜낼 겁니다. 당신이 다시 제정신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당신의 뿌리가 되어줄게요. 민석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맺힌 시린 슬픔 위로 작은 희망의 불꽃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희주가 심어놓은 카메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는 보란 듯이 손을 맞잡고 그 어둠의 소굴을 빠져나왔습니다. 별장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에 닿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제 곁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저를 의지하는 민석 씨의 온기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우리는 희주의 감시망을 피해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삼척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제 온실은 이른 아침의 햇살을 바다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석 씨를 부축해 온실 안으로 들였습니다. 흙냄새와 꽃향기가 가득한 그곳은 숲속 별장의 죽음 같은 악취와는 전혀 다른 생명의 공간이었죠. 저는 그를 낡은 매트 위에 눕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그 누구도, 희주조차도 여기서는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민석 씨는 온실 천장을 채운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뺨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을 예감한 슬픔이었을까요? 저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평온도 잠시였습니다. 온실 밖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 도로에서 낯익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주가 보낸 사람들이 벌써 여기까지 추격해온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이 온실 문을 두드리려 하는 걸까요? 저는 민석 씨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온실 문이 경첩이 끼익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제가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두려워했던 희주의 그 서늘한 향기가 스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과 함께 제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해외 지사 설립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한 달간 자리를 비웠던 희주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내라도 된 양처량한 몰골로 귀국한 날 말입니다. 그녀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 온실로 달려왔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 뒤로 숨긴 눈동자에는 탐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겠지만 저를 마주한 순간 그녀가 보여준 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피해자 연기였습니다. 언니, 어떻게 된 거야? 민석 씨가 정말 자살 소동이라도 벌인 거야? 내가 없는 동안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희주는 제 손을 붙잡고 무너져 내리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식적인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질 때마다 저는 역겨움을 참느라 아랫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저 눈물 뒤에 숨겨진 그 잔인한 카메라 렌즈들과 민석 씨의 혈관 속에 주입되었던 그 지독한 환각제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녀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온실 안쪽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민석 씨였으니까요. 희주야, 일단 진정해. 민석 씨는 지금 안쪽에서 쉬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제 차분한 목소리에 희주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저는 이미 민석 씨의 폭력에 겁에 질려 있거나 혹은 부적절한 관계의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해야 했거든요. 그녀는 불안한 듯 눈동자를 굴리며 온실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온실 구석, 커다란 벤자민 나무 그림자 사이로 민석 씨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달 전 별장 바닥에서 초점을 잃고 헐떡이던 그 유령 같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온실에서 흙을 만지고 햇살을 듬뿍 받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희주라는 독을 빼낸 민석 씨의 눈동자는 이제 얼음처럼 차갑고도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무사했구나.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당신이 잘못될까봐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희주가 달려가 그를 안으려 했지만 민석 씨는 단 한 걸음의 물러남으로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밤새도록 정리하고 복사했던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희주야, 그만해. 이제 내 관객은 아무도 없어. 별장에 숨겨둔 카메라도 내가 매일 아침 내게 건네던 그 달콤한 독약들도 이제 다 끝났어. 민석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온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희주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저 팔짱을 낀 채 그녀의 파멸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거칠게 흩뿌렸습니다. 그 안에는 희주가 내연남과 호텔을 드나들며 재산 분할 계획을 세우던 적나라한 사진들, 민석 씨의 음식에 환각제를 섞는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캡처본,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지시를 받아 약물을 조달했던 업자의 상세한 자백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희주가 저를 감시하려고 설치했던 그 카메라와 그녀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 수집된 진실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성적 불구자로 만들고 정신병자로 몰아 내 인생을 송두리째 가로채려 했던 그 시나리오, 꽤 흥미로웠어. 하지만 한 가지 계산을 못했더군. 서윤 씨가 너처럼 영혼이 썩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야. 민석 씨는 희주의 발밑에 이혼 합의서를 던졌습니다. 그건 희주가 준비했던 조작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동안 가로챈 재산을 반환하며 평생 민석 씨 근처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항복 문서였습니다. 희주는 미친 듯이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민석 씨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마치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그녀라는 거대한 종양을 완벽하게 도려냈습니다. 나가. 내 눈앞에서, 그리고 서윤 씨의 이 신성한 온실에서 당장 꺼져.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아. 희주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온실 밖으로 도망치듯 뛰어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역한 향수 냄새와 찢어진 서류 조각들만이 흩날리고 있었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민석 씨는 긴장이 풀린 듯 테이블을 짚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의 허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우리 사이를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희주라는 그림자를 걷어냈으니 이제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남겨진 이 기묘하고도 뜨거운 금기의 잔해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요. 민석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떨리는 어깨에 닿는 순간 온실 밖 절벽 아래서 거대한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말이죠.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진실에는 애당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희주를 그 괴물 같은 연극의 무대 뒤로 끌어내리고 민석 씨의 인생에서 그녀를 완벽하게 도려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온실에 따스한 봄볕만이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죠. 희주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발악은 진실이라는 방패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지독한 독설의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전주와 삼척을 오가며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양 믿었던 언니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쫓겨났다는 가련한 여인의 서사를 동네방네 뿌리고 다닌 겁니다. 사람들은 앞뒤 사정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씻기 좋은 안주거리, 자극적인 스캔들에 굶주린 짐승들처럼 제 온실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죠. 어머, 저 여자 좀 봐. 4년 전에도 남편 잡아먹고 내려왔다더니 이제는 친구 남편까지 훔쳤대. 독한 년이지. 아주 상여우가 따로 없어. 저 온실에서 둘이 무슨 짓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민석 씨와 제가 나눈 그 시린 슬픔과 유대감을 그들이 어찌 알겠느냐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군중의 광기는 시간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평소 저에게 꽃을 사가며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조차 이제는 제 온실 앞을 지나갈 때면 침을 뱉거나 눈을 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민석 씨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따뜻한 차를 우려내고 있던 찰나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온실 안을 때렸습니다. 쨍그랑 온실 천장의 유리창 하나가 박살나며 날카로운 파편들이 민석 씨가 누워있던 소파 근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밖을 내다보니 동네 청년들과 낯선 사내들이 온실 앞에 모여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주먹만 한 돌멩이들이 들려 있었죠. 아, 이 남편 잡아먹은 년아. 당장 그 남자 내놓고 여기서 꺼져. 더러운 것들. 신성한 마을 분위기 다 흐려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녀. 무차별적인 비난과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난도질이었습니다. 희주가 심어놓은 거짓의 씨앗이 이 평화롭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증오라는 괴물로 자라난 것이죠. 저는 민석 씨를 감싸 안으며 온실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평소보다 더 시리고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석 씨의 몸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장에서의 그 공포가 다시 살아난 듯 그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4년 동안 제가 정성껏 가꿔온 이 온실은 더 이상 치유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이곳은 이제 세상의 증오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거대한 유리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서윤 씨,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렇게. 민석 씨의 자책 섞인 목소리에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니라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온실벽을 때리는 돌멩이 소리에 제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쾅, 쾅. 돌이 날아올 때마다 유리에 금이 가고 제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패였습니다. 사람들의 외침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누군가는 온실문을 발로 차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느꼈던 그 깊은 환멸이 다시금 제 전신을 지배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저 비난할 대상, 자신들의 무료한 일상을 채워줄 잔인한 유흥거리였을 뿐이죠. 저는 민석 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깨진 유리 틈으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제 안에서는 오히려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한다면, 이 온실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유리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우리를 덮치기 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의 소요는 잦아들었지만 온실 밖 절벽 아래의 파도 소리는 점점 더 흉포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묵묵히 치우며 민석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하지만 저를 향한 미안함으로 가득 찬 기묘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받아줄 곳이 없다면 저 끝도 없는 어둠 속으로 함께 뛰어들 용기가 있느냐고요. 민석 씨는 대답 대신 제 손을 제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서늘한 감촉이 제 심장에 닿는 순간 온실 밖에서 다시금 누군가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짙은 기름 냄새와 함께 불길한 붉은 빛이 유리창 너머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방에서 옥죄어 왔습니다. 낮에는 온실 유리창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날아드는 돌팔매질이, 밤에는 정막을 깨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제 영혼을 갈갈이 찢어 놓았죠. 죽어버려.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수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익명의 살인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제 목을 겨눴습니다. 4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 느꼈던 그 지독한 고립감이 이제는 실체 있는 공포가 되어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사건이 터진 건 안개자욱한 어느 수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쨍그랑 거실 쪽 대형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파편들이 제 발치까지 튀어올랐습니다. 그 파편 위로 쏟아지는 붉은 페인트는 마치 누군가의 선혈처럼 기괴하게 온실 바닥을 적셨죠. 그 광경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듯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흉벽을 두드려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바닥이 발 아래서 쑥 꺼지는 기분.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차가운 유리 파편 위로 쓰러졌습니다. 공황 발작이었습니다. 제 영혼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서윤 씨, 정신 차려요. 제발. 멀리서 들려오는 민석 씨의 절규가 마치 물속에서 듣는 소리처럼 먹먹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피 흘리는 제 손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삼척까지 내려왔지만 정작 저를 서서히 시들어 죽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자신이라는 사실에 그는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품에 안은 그의 품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석 씨는 그날 밤 제 창백한 얼굴을 밤새도록 지켜보며 깊은 침묵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자신이 누려왔던 대형 웨딩홀의 지분, 사회적 명망,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던 그 모든 기득권, 그 화려한 껍데기들이 결국 희주라는 괴물을 키웠고 이제는 사랑하는 여자마저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한 것이죠. 서윤 씨, 미안해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죽이고 있었네요. 나를 가두고 당신을 괴롭히던 그 무거운 짐들, 이제 내가 다 버릴게요. 당신만 살 수 있다면,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민석 씨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도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던지기로 한 자에 숭고하고도 서늘한 결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모든 법적 권리와 재산을 포기하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주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 더러운 유산들을 그녀의 발밑에 던져주고 대신 제 손을 잡고 이 지옥 같은 세상의 끝으로 걸어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민석 씨는 날이 밝자마자 변호사에게 연락해 모든 절차를 위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는 것은 곧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워버리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화려한 대표가 아닌 상처 입은 여자를 지키는 한 남자로서 제 곁에 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곱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소식을 들은 희주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독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던 민석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온실방 깎아지른 절벽 위로 수십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희주가 터뜨린 마지막 언론 플레이. 그것은 민석 씨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추악한 폭로였습니다. 민석 씨는 떨리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굳게 닫힌 온실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저 절벽 아래 집어삼킬 듯 포효하는 검은 바다뿐인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가 제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윤 씨, 이제 정말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날 밤 삼척의 절벽 끝 온실을 떠나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돌팔매질과 밤낮 없는 살해 협박, 그리고 희주가 쳐놓은 그 촘촘한 언론의 그물망.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단 하나, 세상에서 우리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자신의 이름 석자가 가진 모든 권력을 내려놓았고 저 역시 4년 동안 제 분신과도 같았던 온실의 유리벽을 제 손으로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 3시, 번호판도 가물가물한 낡은 트럭 한 대를 구해 짐을 실었습니다. 화려한 가구도 값비싼 옷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제가 애지중지 키워온 뿌리 뽑힌 채 죽어가던 그 식물 몇 점과 최소한의 생존 도구들만 실었죠. 트럭의 엔진 소리가 고요한 절벽 아래 파도 소리에 묻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는 세상의 날선 칼날 같은 시선을 피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윤 씨, 조금만 참아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갈 거예요. 거기선 숨 쉬는 것조차 자유로울 겁니다. 운전대를 잡은 민석 씨의 손등에는 여전히 유리 파편에 긁힌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죠. 우리는 고속도로 대신 구불구불한 국도를 택했습니다. CCTV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의 기억을 따돌리기 위해 몇 번이나 차를 갈아타며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남도의 아주 작은 섬마을이었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타고도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외딴 바닷가의 폐가 한 채.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마당에는 무성한 잡초가 제 키만큼 자라 있었고 지붕은 해풍에 깎여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벽지는 습기에 절어 너덜거렸고 방 안에서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하지만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4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록 비가 새고 바람이 들이치는 폐가였지만
여기엔 저를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 부르는 사람도 민석 씨를 성적 불구자라 조롱하는 카메라도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긴 채 그저 외지에서 온 가난한 부부인 척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는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 그물질을 배웠습니다. 화려한 수트를 입고 결제 서류에 사인하던 그 매끈한 손은 금세 소금기에 절어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저는 그 패가 마당의 잡초를 뽑아내고 삼척에서 가져온 식물들을 하나둘 옮겨 심기 시작했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에 식물들이 시들까봐 밤잠을 설쳐가며 비닐막을 치고 흙을 북돋았죠. 그곳에서의 삶은 처절할 정도로 단조로웠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밤이면 우리는 촛불 하나를 켜놓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가진 채 화려하게 살던 서울의 그 어느 밤보다 마음만은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더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민석 씨는 가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며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약물 중독의 여파로 손을 떨거나 헛것을 보며 괴로워할 때마다 저는 그를 온실처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민석 씨. 우리는 이제 지도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찾아낼 수 없어요. 하지만 운명의 신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썸마을의 평온에 젖어 살아가던 어느 날 민석 씨가 장터에서 사온 낡은 신문 한 장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신문 구석에는 희주가 민석 씨를 실종 신고했다는 기사와 함께 거액의 현상금을 내건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쫓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희주의 탐욕은 바다를 건너 이 외딴 썸마을의 폐가까지 그 마술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만 보였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낯선 외지인 부부를 경계하던 그들의 눈초리에 기묘한 호기심과 탐욕이 서리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밤마다 폐가 대문 앞에 쌓인 누군가의 발자국을 보며 다시금 공포에 떨었습니다. 민석 씨는 조용히 식칼을 갈며 집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도피처였던 이 폐가가 다시금 위험한 요새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폭풍우 치던 어느 날 밤 폐가의 낡은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은 거센 바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번개 불빛 아래 드러난 그 그림자.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었던 과거의 가장 추악한 실체였습니다. 남도의 외딴 섬 해풍에 깎인 절벽 끝에 자리 잡은 우리들의 폐가는 이제 조금씩 사람 사는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는 세상이 던진 돌멩이에 맞았던 그 시퍼런 멍들을 서로의 살결로 덮어주며 고요한 일상을 읽어나갔죠. 민석 씨와 저는 이제 신분을 숨긴 도망자가 아니라 바다와 흙에 기댄 채 하루하루를 버티어내는 초라하지만 단단한 섬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폐가 앞마당의 작은 무인 카페를 열었습니다. 거창한 간판도 세련된 인테리어도 없었죠. 그저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낡은 나무 탁자 몇 개를 가져다 놓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주변은 삼척에서부터 눈물로 지켜온 야생화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에 잎이 마를까봐 매일 새벽마다 지하수를 길어 올리고 거친 갯벌 흙에 부드러운 상토를 섞어주며 정성을 다했죠. 서윤 씨, 이 꽃들은 참 당신 닮았네요. 밟혀도 꺾여도 결국은 이렇게 다시 꽃을 피워내니까. 낡은 어선을 수리하다 잠시 땀을 닦던 민석 씨가
제 곁으로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예전에 그 매끄럽던 웨딩홀 대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엔진 기름때가 손톱 밑에 박히고 거친 밧줄에 쓸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어부의 손이었죠. 그는 매일같이 바닷가에 버려진 패선을 주워와 구멍난 선체를 메우고 녹슨 엔진을 닦아냈습니다. 그건 단순히 배를 고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희주에게 난도질 당해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영혼을 한 땀 한 땀 기워가는 그만의 처절한 치유 의식이었던 셈이죠. 우리의 하루는 바다의 들숨과 날숨에 맞춰 흘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우리는 그 시선조차 이제는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쏟아냈던 그 무차별적인 폭언과 비난들이 이곳의 거센 파도 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거든요. 밤이면 우리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지직거리는 음악 소리를 배경 삼아 서로의 등에 남은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민석 씨의 몸에 남았던 그 끔찍한 약물의 잔흔들도 제가 겪었던 지독한 공황 발작의 떨림도 이 고요한 섬마을의 정적 속에서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어도 서로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격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는 지나갔지만 그 자리엔 뿌리 깊은 야생화처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유대감이 자리 잡았죠. 서윤아, 나 이제야 알 것 같아. 진짜 산다는 게 뭔지.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내가 가졌던 것들은 다 가짜였어. 지금 내 손에 묻은 이 기름때랑 당신이 가꾼 이 꽃향기가 진짜 내 인생이야. 그의 고백에 저는 말없이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잊힌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기꺼이 환영했습니다. 무인 카페에 놓인 작은 돈통에 가끔씩 등산객들이나 낚시꾼들이 두고 간 몇 푼의 돈이 우리 삶의 전부였지만 그 소박한 결실이 주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고요함은 종종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곤 하니까요. 민석 씨가 고치던 낡은 배가 드디어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친 그날,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바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잔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우리는 그 배를 타고 섬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희주의 마수에서도 세상의 편견에서도 완벽하게 탈출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수평선 너머로 우리가 그토록 지워버리려 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금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섬마을 유일한 선착장에 낯선 검은색 차량이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은 다시금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석 씨의 손이 제 어깨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가는 게 느껴졌죠. 희주가 보낸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현상금 사냥감으로 여기는 또 다른 약탈자일까요? 우리는 서둘러 폐가로 돌아와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낡은 나무 대문은 우리를 지켜주기엔 너무도 나약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무인 카페 앞에 심어놓았던 야생화들이 누군가의 발길에 처참하게 짓밟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걱, 서걱. 꽃줄기가 끊어지는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이 다시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이 섬마을의 끝자락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새벽입니다. 어젯밤 우리를 위협하던 그 비열한 그림자들도 끈질기게 발목을 잡던 희주의 탐욕도 이제는 저 깊은 심해 속으로 가라앉은 듯 고요하기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현상금 붙은 사냥감이나 부도덕한 낙인이 찍힌 죄인으로 취급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고도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비로소 진짜 삶이라는 것을 시작하려 합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이는 이 새벽녘, 세상 그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이 외딴 바닷가에서 민석 씨와 저는 마주 섰습니다. 화려한 웨딩홀도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도 축복해줄 하객 한 명 없는 초라한 결혼식이죠. 하지만 제 손에는 민석 씨가 이른 새벽 이슬을 맞으며 정성껏 꺾어온 들꽃 반지가 들려있고 그의 머리 위에는 제가 갯바람을 견디며 키워낸 야생화로 엮은 소박한 화관이 얹혀 있습니다. 서윤 씨, 아니, 이제는 그냥 나의 서윤아. 세상이라는 감옥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건 뺏지 못했네요. 바로 당신과 내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그 눈빛 말이에요. 민석 씨가 떨리는 손으로 들꽃 반지를 제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어부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예전 그 어떤 보석보다도 뜨겁고 찬란하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에게 화관을 씌워주며 4년 전 남편을 잃고 멈춰버렸던 제 인생의 시계가 이제야 다시 힘차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구원이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 손가락질 받던 저와 약물에 절여진 채 폐인이 되었던 그가 만나 서로의 짓무른 상처를 살결로 덮어주었던 그 시간들.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잔인하고도 숭고한 통과이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주가 설계한 지옥도에서도 마을 사람들의 돌팔매질에서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이 작은 섬 소금기 어린 패가 마당에서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생의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갑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마침내 자유롭다. 이 문장 하나를 얻기 위해 우리는 그토록 먼 길을 돌아온 것이겠죠.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며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민석 씨가 수리한 낡은 어선이 파도에 맞춰 기분 좋게 출렁이고 제가 가꾼 야생화들은 갯바람 속에서도 꼿꼿하게 고개를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든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이 섬의 파도 소리가 우리의 증인이자 유일한 축복이니까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서윤과 민석의 아프고도 치열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구원하는 이 기적 같은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또한 서윤과 민석이 앞으로 이 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 읽으며 저 또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용기를 얻는답니다. 그럼 저는 더 깊고 진한 감동의 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평온한 밤 되세요.